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성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시장과 또 미국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보우만 미 연준 이사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발언한 내용, 최근에 시장이 겪고 있는 좀 공포감과 더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이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2주 연속 하락, 한 0.3%, 1.1% 정도 하락을 하는 등 앞서 들으셨듯이 좀 부진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좀 엇갈린 지표가 나온 것이 특히 이제 주 후반부에 좀 부진했던 그런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죠. 미시간대의 5년 기대 인플레도 그랬지만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도 4.5%로 나오면서 예상치 4.4%를 넘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좀 공포감이 엄습을 했고요. 관련을 해서 이렇게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발언까지 좀 전하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우만 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장 최근의 CPI 지표와 그리고 고용 지표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하강 노선이라는 일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연준이 지난 한 1년 2개월 동안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좀 해왔죠. 근데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투자자들은 이제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우만 이사가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그리고 고물가가 유지됐을 시에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지 제가 물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한풀 꺾인 증시다라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챙겨야 할 포인트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발언이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부분은 여전히 시장의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과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한 30% 정도의 비율로 7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 전에 이 수치가 한 50% 정도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좀 비한다면은 기대감이 많이 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여전히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트루이스트 증권 같은 기관에서도 2달 내에 인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이 좀 과도하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꺾인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시장을 역시 짓누르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다. 그러니까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으니까 더욱더 공포감을 느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침체 공포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제가 챙겨야 할 포인트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좀 저희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기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구리의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지난 2월 이후에 최악의 한 주, 약 한 4% 정도 주간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주 연속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수요가 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 지표에 대한 좀 의구심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선행 지표가 좀 하강하는 그런 곡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도 역으로 좀 돌아설 것이라는 점을 시사를 하는 선행 지표가 많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실업수당 청구권 수도 전년 대비 약 한 20% 정도 늘어났다는 그런 지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M2 통화량 역시도 좀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많은 기관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침체 공포와 맞물린 챙겨야 할 포인트, 시장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포인트라고 앞으로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제가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미국 의회 예산국이 6월 초에 상당한 위험을 경고를 했다. 부채 상한 증액 협상과 관련한 얘기 이번에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난주의 흐름은 이랬다라고 정리를 드렸고요. 이번 주의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지난주에서 밀렸던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좀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을 해서 미국 정부 측에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온 점을 일단은 좀 정리를 드리겠는데요. 미국의 의회 예산국입니다. CBO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같은 좀 보고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6월 첫 2주간, 첫째 주에서 2주 정도 간에 미국 정부의 현금이 바닥이 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을 좀 지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과 관련한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이번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CBO는 또 보고서를 통해서 재무부의 자금과 그리고 특별 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상한이 이제 증액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같이 상한이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유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일부에 대한 상환 유예 또는 채무 불이행 또는 두 가지 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번 주 협상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서 수요일경에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같이 5월 말까지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좀 더 살펴야 할지 제가 물음을 한번 다시 던져봤습니다. 결국은 지지부진한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저희가 방어할 만한 시장 전략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을 관련해서 좀 노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이 같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트폴리오를 극단적으로 변화시키는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쪽으로 좀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11년을 좀 참고를 해봐라,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도 이제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이제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했던 기억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D-2일 정도의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됐던 그런 경험을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산시장별의 움직임이 어땠느냐? 첫 번째로 채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연 이제 국채가 안 좋았을까? 하지만은 오히려 장기 국채는 굳건한 흐름을 보였던 그때 2011년의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5월에서 8월 사이, 그러니까 여야가 극명하게 좀 대립을 했던 그 불확실성의 시기 속에서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3.2%에서 2.7%로 오히려 내려갔다.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은 그러면 어땠느냐? 해당 기간에 그래도 20% 정도 랠리를 펼쳤던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안전자산이 각광을 받기는 받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세 번째로 주식은 그러면 어땠느냐? 지난 2011년 5월에서 8월까지의 S&P 500 지수의 흐름을 좀 본다면은 약 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추가 하락했던 또 움직임을 저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그때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너무나도 좀 잡음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S&P 측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그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악재의 증시가 하락폭을 더욱더 키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섹터별로도 어떤 유틸리티라든지 필수재 그리고 헬스케어가 각광받았던 그런 2011년의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은 의외로 장기채는 견고한 흐름을 보였더라. 그리고 추가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같은 잡음만으로는 주식 내에서는 섹터별 조정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종목에 관한 또 헤드라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실적 시즌이 이어지거든요. 타겟과 월마트를 주목하라라는 나스닥닷컴의 기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도 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주요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타겟이 수요일에 그리고 월마트가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스닥닷컴에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같은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할 때 실적 발표 후에 거래하는 것이 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지만 이번에는 발표 전에 트레이딩이 가능한 변수가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좀 기사에서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월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1년간 주가가 그래도 상승 곡선을 띄어왔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의 흐름을 본다면 약간 27% 정도 하락하면서 월마트에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월마트의 강세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호재는 이미 지난 1년간의 주가 흐름에 모두가 반영이 됐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것이 이 두 기업의 주가 향방 또 실적의 향방을 가릴 것이냐? 결국은 소비 패턴에 따라서 희비가 좀 갈릴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회사가 비슷한 듯 다른 회사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타겟은 상대적으로 고가 품목이 많은 반면에 월마트는 할인 제품 그리고 필수재 위주이기 때문에 이 같은 소비 품목별로의 수요를 보여주는 이번에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야 할까 물음을 마지막으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의 바로미터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월마트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판단까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나스닥닷컴 기사에서는 타겟과 월마트를 좀 비교를 하면서 결국은 월마트가 좀 더 낫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결국은 이 시장의 초점도 소비의 바로미터라고 불려지는 월마트의 실적 쪽으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전망을 좀 보면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표를 한번 보면은 이번에 4월 결산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 정도 그래도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도 작년 수준 정도는 맞췄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적 발표 전의 분위기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이체방크 같은 기관에서 월마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월마트가 유통주 중에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출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추 마진 개선 트렌드가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 수년간 이 같은 트렌드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사에서도 나왔던 것이 타겟과의 비교에서도 꼽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플랫폼이었죠. 참고적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월마트가 월마트 플러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상에서도 좀 혜택을 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같은 월마트 플러스도 좀 주요를 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최근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가입자가 무려 2천만 명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의 가게에서 이 같은 월마트 플러스 서비스 침투율 같은 경우에도 15.5%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서베이를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5차례 서베이 연속으로 이 같은 성장세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월마트가 높은 기대를 충족시킬지 이번 주 실적을 한번 주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